교회와 모텔 사이. 강경호. 교회와 모텔 사이. 오래되고 작은 그의 집이 있다.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만 먹고 살아온 그의 집에 밤아가씨들의 속옷, 인부들의 땀에 배인 작업복, 신사들의 신사복, 고해 성사라도 마친 사람들처럼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려 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깊다. 기도를 드리던 교인들 오래전에 돌아가고 아가씨들 히덕거리는 소리, 주정꾼들 혀꼬부라진 소란 지나간 오줌 냄새 질퍽한 골목길, 가로등만 저교하다. 거기 교회와 모텔 사이에서 늦게까지 다리미질하는 피곤한 그의 어깨, 눈부시다. 두 번째 시입니다. 화계명차, 허형만. 한 모금의 청청한 바람으로라도 온살을 다 데펴줄 수 있다니. 지리산 화계동천, 깊은 잠이 무쇠 가마솥 푸른 불꽃으로 몸 바뀐 뒤 마침내 내 몸 안에서 청청한 바람으로 눈을 뜰 수 있다니. 네, 복습합니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제목 짓기라고 하는데요. 궁금증을 자극하는 제목 짓기예요. 자, 제목이 평범할 때는 그 제목에다가 개성을 살리는 단어를 더해서 좀 개별화하는 방법이 있죠. 뭔가 개성을 살려서 개별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격조사까지 쓰고 수로를 생략하기. 뭐뭐는 대나무는 해놓고 뒷말 안 써버린다든가, 소나무는 해놓고 뒷말 안 써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뒷말이 궁금하겠죠. 소나무는 뭘까 하고. 놀라움을 나타내거나 감탄형으로 처리하기, 감탄문으로 처리해 놓으면 뭐가 그리 감탄스러울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성적 호기심이나 관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제목 달기. 선정적인 제목을 단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정적인 제목을 쓸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끝날 때, 마무리할 때 반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선정적인 제목에서 머물지 않고 시적 가치가 있는 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다음 시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고찰해보자 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교회와 모텔 사이, 제목도 참 좋죠.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인데, 그죠?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인데, 모텔은 흔히 좀 약간 타락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목이 교회와 모텔 사이래요. 그러니까 신성과 타락의 사이라는 점인데, 그 사이는 어떤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모텔 사이, 오래되고 작은 그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신성과 타락의 사이에 뭔가 신성과 타락이 어떤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에 그의 집이 있다고요. 그의 집.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교회와 모텔 사이, 오래되고 작은 그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배경, 상황, 배경, 또는 어떤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장소적 배경을 이렇게 맨 앞에 내세우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 첫 느낌을 주는,
뭔가 첫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히 이제 시조라면 초장에 해당되죠. 초장에다 그렇게 사건의 발단이나 배경 또는 시적 상황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장에 가면 좀 전개가 되죠. 초장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만 먹고 살아온 그의 집에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만 먹고 살아온 그의 집에, 그의 집이 뭐 하는 것일래?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만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 그러니까 사실은 세탁물이죠. 세탁물이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 그것을 수리하면서 먹고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집은 세탁소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세탁물들, 이 더럽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이라는 그 세탁물은 어떤 이웃들의, 교회와 모텔 주변에 사는 이웃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만 먹고 산대요. 그의 집에 밤 아가씨들의 속옷, 인부들의 땀에 베인 작업복, 배인, 이거는 시적 표현인데 그냥 벤이라고 쓰셔야 돼요. 배다잖아요. 배다가 배를 어간이라고 하죠. 배를. 그래서 어간에다가 관형, 사형, 어미인, 니은만 써서 벤 해야 되는데 발음을 늘리려고 이렇게 배인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신사들의 신사복,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옷이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옷,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옷이 그의 집에 한 군데서 만나요. 이렇게. 그런데 고백성사라도 마친 사람들처럼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려있다. 네, 세탁물 빨아서 걸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모든 온갖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공존하는,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공존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함께 세탁소에 나란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공존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백성사라도 마친 사람들처럼이라고 하는데, 고백성사는 흔히 천주교 용어죠. 천주교에서 고백성사를, 성사가 뭐죠? 성사가 아마 성스러운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성사라고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성사라고 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또 고백성사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성사가 있죠. 네, 그 중에 고백성사라고 하는데, 고백성사라도 마친 사람들처럼 세탁물들이 싹 빨았으니까, 세탁물에 때가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싹 빨았죠. 그러면 이제 마치 고백성사 때 참회하고 고해하고 또 속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사를 끝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다 씻어진 거죠. 마치 세탁물에서 세탁을 끝내면은 때가 빠지듯이, 네, 어떤 죄가 싹 씻어졌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탁하는 세탁소 주인이 고백성사를 담당하는 고해 신부라고 하죠. 고해 신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와 같이 고백성사가 끝난 사람들이 줄 서 있듯이 옷걸이에 줄 서 있대요. 가지런히 걸려 있대요. 그리고 밤이 깊고 어둠이 깊다. 네, 밤이 깊어지니까 기도를 드리던 교인들 오래전에 떠나가고, 아가씨들 히덕거리는 소리, 주정꾼들 혀꼬부라진 소란 지나간, 오줌 냄새 질퍽한 골목길, 가로등만 저교하다라고 합니다. 네, 밤 풍경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시조라면, 네, 여기까지가 중장에 해당되겠죠. 중장. 초장의 내용, 아까 만약에 이 부분이 중장에 해당되겠죠. 이게 초장이라면. 그러니까 시를 시작할 때, 방법이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종장의 느낌으로 시를 쓰면 좀 기틀이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좀 편해요. 네, 중장에 해당되겠죠. 중장에서는 주로 뭐를 써요? 초장에 어떤 시적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초장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좀 구체적인 사연 같은 것들을 네, 중장에서 적죠. 네, 근데 이제 시조에 비하면 너무 행이 많죠. 네. 그리고 거기 교회와 모텔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또 여기는 이제 그러면 종장에 해당되겠죠. 종장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흔히 주제의식이 담겨 있죠. 예, 어떤 그 사건의 결말 부분으로서 어떤 주제의식을 반영하는 네, 시인의 화자의 어떤 주장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텔 사이에서 늦게까지 다리밑질하는 피곤한 그의 어깨에 눈부시다라고 하는데,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좀 약간 그 성스러움, 세탁소 일을 좀 성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세탁소 주인이 타락한 인간들을 바로잡아주는 바로잡아주는 어떤 그런 고해 신부처럼 세탁소 일을 그렇게 약간 신성하게 보는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거기 교회와 모텔 사이에서 늦게까지 다름이지라는 피곤한 그의 어깨 눈부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딱히 어떤 그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약간 우회적으로, 네, 우회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피곤한 그의 어깨가 왜 피곤해요? 고해성사 하느라고 아니 고해성사 주체하느라고 고생한 신부처럼, 네, 그 세탁물을 깨끗이 빨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깨가 눈부시대요. 이 말은 마치 그 신부님들의 그 성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한 성스러움이 세탁소 주인에게 그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할까? 전에 한번 필요하다면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지엽 시인이 그 제시하는 간단한 시쓰기 3단계가 있었죠.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를 생각해요? 주제를 생각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생각해요? 그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들, 어떤 모습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이미지들을 그 주제에 맞게 그 주제에 알맞은 어조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세 가지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애워두시면 어떤 너무 막막할 때 뭔가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은데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는 이런 순서대로 좀 써보는 것도 괜찮죠. 마치 또 이것도 괜찮죠.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처럼 순서대로 딱 정해놓고 쓰면 돼요. 시조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그렇게 쓰라는 거죠. 시조의 그 3단 구성이 간결한 시를 쓰는 데는 참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초장에서 뭐 길게 써도 돼요. 시조처럼 시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시조 초장에 해당하는 첫 부분에서 어떤 그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인상적인 상황 같은 것을 딱 제시를 하죠. 이 시에서처럼 먼저 딱 그 장소 배경을 먼저 딱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와 모텔 사이 오래되고 작은 그의 집이 있다라고 탁 제시해 놓고 그리고 또 내용 전개를 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중장에서는 뭐를 해요? 내용 전개를 하는 거예요. 초장의 내용을 받아서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사연 같은 것을 네,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시나 시조든 종장이 아주 중요하죠. 왜요? 종장에서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맨 끝에다가 주제의식을 담아서 표현하면 좋습니다. 네, 특히 어디 뭐 백일장이나 뭐 갑작스럽게
시를 써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쓰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를 그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 볼게요. 화계명차 허형만 시인의 시입니다. 화계명차, 무슨 화계동 같은데 어떤 지역 이름인가 보죠. 그리고 명차래요, 명차. 유명한 차, 아주 뛰어난, 아주 우수한 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녹차 같은 거. 네. 한목 일시에서 처음에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나 봐요. 한 모금 청청한 바람으로라도 온사를 다 데펴줄 수 있다니 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시작했나. 뭐뭐 했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니. 이 다니라는 것은 종결음인데 뭔가 놀랍다. 뭔가 이거네 하고 깨달았다. 또는 뭐 탄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거나 또 놀라거나 굉장히 감탄하거나 또는 뭐 분노할 수도 있겠죠. 분노하거나 그런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종결음이죠. 이렇게 이 단위가 뭐하다니 뭐 분노, 뭐 탄식 이런 걸 나타내는 종결음을 쓰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놀라고 있죠. 겨우 한 모금 청청한 바람으로라도 온사를 다 데펴줄 수 있다니 감탄과 놀라움이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의 첫 연을 이렇게 감탄과 놀라움, 어떤 깨달음으로 시작하면 독자가 관심을 갖겠죠. 뭘 보고 저렇게 놀랄까 하고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탄, 놀라움. 네. 일단 놀라움으로 감탄을 표시하면 일단 성공한 거죠. 네, 첫 연에서 놀라움으로 시작하니까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리산 화계동천, 화계동천 깊은 잠이 무쇠 감아서 푸른 불꽃으로 몸 바꾼 뒤 마침내 내 몸 안에서 청청한 바람으로 눈을 뜰 수 있다니. 또 감탄으로 끝났네요. 감탄으로 시작해서 또 감탄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지리산 그러니까 녹차 성장이죠. 녹차 어떤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녹차의 성장 같은 건데 어쩌면 이건 우리가 차를 덮는다고 해요. 우리가 깨를 볶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깨 볶는 그 과정처럼 녹차도 이렇게 어린 잎을 따가지고 볶죠. 그 볶는 것을 녹차에서는 덮는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녹차를 덮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쇠 가마솥 푸른 불꽃으로 라고 하는데 푸른 불꽃이라는 건 진짜 불꽃이 아니고 녹차가 어떤 덮을 때의 어떤 온도, 뜨거움을 말하겠죠. 네. 푸른 불꽃으로 바꾼 뒤 이제 녹차가 다 덮어져서 제품으로 완성이 된 거죠. 네, 제품으로 완성됐어요. 네, 마침내 내 몸 안에서 청청한 바람으로 눈을 뜰 수 있다니. 이게 녹차를 마시니까 물인데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바람이라고 써놨어요. 예, 시인의 아주 위대한 모습이죠. 네, 우리 녹차는 물에다 타서 먹잖아요. 근데 청청한 바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아주 시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녹차를 마시는데 청청한 바람으로. 청청하다 이 말은 맑고 푸른 걸 말하죠. 아주 푸릇푸릇한 바람으로. 그러니까 녹차를 물로 마셨지만 시인의 기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운, 느낌. 그러니까 푸른 녹차를 마셨는데 정신이 맑아지니까 어떤
어떤 맑은 바람,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기운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녹차를 마시고 나서, 푸른 녹차를 마시고 나서 정신이 아주 푸르게 맑아지는 느낌. 네. 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맑아진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물이라고 하지 않고 청청한 바람으로 눈을 뜰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질 수 있다니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를 시작할 때, 네, 이 시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떤 놀라움, 감탄, 네, 감탄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로 시작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일단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 한 편만 더 볼게요. 푸르른 날 두 번째 시. 여기 이 집 우리 이렇게 번호로 전에 왜 그 연작시의 경우는 이와 같이 번호로 매기는 것은 네,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재엽 시인께서 했는데 당신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재엽 시인께서 이렇게 연작시를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네, 푸르는 날 2번이래요. 네, 대부분 이렇게 연작시는 어떻게 해요? 시 제목 뒤에 부제를 타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 시의 개별적 특성을 담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백이 우주라는 말,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느닷없이 질문을 해서 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죠. 뭐 알아? 이렇게 딱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여백이라는 것. 여백이 뭐죠? 여백. 남아있는 하얀색이 여백인가요? 서양화와 동양화 그림에서 보면 동양화는 여백이 많죠, 굉장히. 근데 서양화는 그림이 그 그림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 그림이 도화지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동양화는 도화지에 그 여백들이 참 많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서양화와 동양화의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여백이 우주라는 말 아니?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시 이렇게 질문으로 탁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시의 시작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작을 잘해야 그 다음을 이렇게 좀 맥락이 있게 네, 직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시를 딱 구성해 나가는 것은 뭐 직조한다, 구축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그 뒤를 이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빈 것이 빈 것만은 아니라는, 그죠? 동양화에서 하얀 부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백에도 우주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팽개치는 기분으로 거기 남겨둔 것 아니라는 것, 너 아니라고요. 네, 그 여백이라는 것. 동양화에서 여백의 의미는 어떠면은 그 그림 전체의 의미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백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류의 이 시의 어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 시의 어조를 물론 질문하는 듯한 어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죠? 뭔가의 의미, 존재의 의미의 깊이를 따진다는 면에서 좀 철학적 어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뭐뭐 있었죠, 오늘? 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네. 지금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끄는 방법이 있었고, 또 뭐 했어요? 감탄, 탄식, 놀라운 어떤 발견을 나타내는 어미를 써가지고, 네, 감탄 문자로 시작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끄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또 뭐가 있었죠? 맨 첫 시에서 아까 그 교회 나오고 모텔 나오고 있었잖아요. 마치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하듯이 첫 연에서 이렇게, 그죠? 첫 연에서 어떤 그 시적 배경을 마치 시조의 초장처럼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첫 느낌에 따라서 뭔가 첫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그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또 가운데는 그 시조에서 중장처럼, 네, 행이 좀 많긴 하지만 중장처럼 초장을 이어받아서 뭔가 좀 이런저런 구체적 사연들을 뭐 대조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맨 끝에 연에서는 마치 시조의 종장처럼 주제의식을 반영하는 어떤 그 주장 같은 거죠. 주장 같은 것을 넣어놓는 거죠. 이 시 같은 경우도 세탁소 일하신 분의 그 신성함을, 그죠? 세탁소에서 다리미질하는 어떤 세탁소 일의 어떤 신성함, 이렇게 마치 그 신부님 뒤에, 부처님 뒤에, 신부님 뒤에 뭐가 있어요? 그 하느님 뒤에 뭐 이렇게 광환이 있듯이, 광환, 그러니까 영어로 halo라고 하는데 그 뭐죠? 이게 그 뒤에 그 원광이라고 하나요? 그 빛이 있잖아요. 막 빛이 나는. 네, 바로 그런 어떤 신성한 느낌을 이렇게, 그래서 그의 어깨에 눈부시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장에서는 주제의식을 담아서 화자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걸, 네,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세탁소에 일하는 분의 그 위대함을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에 그 빛이 있는 것처럼, 네, 그 빛이 막 광환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 탄식, 어조로 시작하기도 하고 질문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의 중간과 마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